내내 우리가 뭘 했는가를 돌아봤더니 예. 정말 22대 국회 내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겠다고 입법 폭주를 하고 무더기 줄탄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특검으로 정부를 겁박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협박하고 예. 그냥 급기야는 12월에 들어와서는 예산안까지 그렇죠. 완전히 다 잘라갖고 그렇죠. 정부 목줄을 쥐고 흔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국회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지난 5월 30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의 전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이어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당시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땠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서 직무정지시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탄핵을 했는데 예. 이걸 사실은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그랬죠. 겁박하지 않았어요? 예. 설마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악법들 6대 악법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같이 올려서 이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은 탄핵하겠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게 설마 진짜 탄핵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탄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 찬성으로 탄핵해야 되는데 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네. 해석해서 정말 위헌적으로 탄핵을 강행한 것이란 말이죠. 과반 이상으로 예. 151명 찬성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을 시킨 거죠. 정말 너무나도 참담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국회의장석에 나가서 이제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반대 집회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법제처도 그렇죠. 200석이라고 이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51석으로 탄핵한 거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헌재에 가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다투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어서 지금 이 무안 공항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가지고 개엄 전까지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29번째 탄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게 되면 이제 30번째 탄핵이 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줄 탄핵으로 국정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제 국정 마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엄 사태 이전에는 국정 마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국정 마비 수준이 아니라 국정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고 정말 이 상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만큼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도 또 탄핵하겠다.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은 줄 탄핵하겠다. 이어서 사회부 총리까지도 탄핵하고 그 다음 사람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인데 이분까지도 탄핵하게 되면은 과연 이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 그럼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에게 과연 민생과 국익에 대한 생각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을 권한 대행해야 되죠. 그리고 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경제부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재부 장관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안공항 이제 사고에 대해서 사고로 인해서 또 재난 컨트롤 타워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중대본부장 역할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을 탄핵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인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인 5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1인 6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짧은 기간의 국정 마비가 우리 향후 앞으로의 미래에서 정말 5년 10년을 두고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에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 국민을 향해 쏴라 윤낸 뭐 이렇게 썼는데 이런 글과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 바로 이
공항으로 내려가서 무안공항으로 내려가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말로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이 안타까운 인명사고, 이 참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정말 이 사고를 정말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들에게 정말 위로와 정말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 어떤 실무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것인데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올렸는지 공보팀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 참사가 벌어진 뒤부터 정말 실무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행안위 위원들 전체 당 원내 지도부까지 다 모여서 대책 마련하고 정부 부처와 이제 소통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실무 협의들을 진행을 했던 그렇게 하루였습니다. 지난 그러니까요, 사고 진짜 당일 일이죠. 국민을 위한 것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에 계시니까 민주당의 이런 폭거, 특히 지난번이죠. 가방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방에서 김어준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게 KBS와 관련이 있는 증인이었습니까? 이제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공정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 조사 현안 질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조금의 연관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분이 무슨 큰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정말 시대의 선동꾼이지 않습니까? 이 김어준이라는 분이 민주당에서도 허구라고 이런 분을 국회 상임위에 불러서 그것도 국무위원석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국무위원석에 정부 부처 장들과 나란히 앉혔습니다. 정말 영전을 한 거죠. 그러네요. 황제 대우를 한 건데 그래놓고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보다 못한 수준의 이제 증언들을 했는데 이것을 평소에 정말 팩트 체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가방위원장께서 아무런 제지 없이 정말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침소봉대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 신빙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출처가 분명할 때 그럴 때에 국회에 부르는 것이 맞지. 이건 정말 언론사들에서도 받아 적기가 어려운 수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를 국회에서 생중계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당일에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받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 주장을 뭐랄까 그 주장을 하게 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호구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도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계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서 듣고 있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저는 긴급 현안 질의를 했었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전달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근데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내란 공범, 공범이다. 당신들 다 내란 공범이야.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내란죄에 관련한 특검 법안도 올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우리 여당 의원들을 전체를 상대로 내란 공범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명예훼손 행위고 그리고 어쨌든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런 처사였는데 이게 그 계엄 이후에 우리가 국회 가방위에서 법안 소위가 있었습니다.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저희 여당 의원들이 이제 법안 소위에 참석했었죠. 그날 어떤 법안이 올라왔냐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지정해서 탄핵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탄핵이군요. 네, 그렇죠. 그게 다 탄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특정 정치권에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방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렇죠. 공정하고 예. 중립적으로 방송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든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법안을 그러네. 올린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법안을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이제 법안 소위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예. 그 날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 3일 뒤였기 때문에 아주 좀 많이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침통한 심정으로 우리가 참석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자마자 당신들은 내란 공범이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국회의원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실에 분노해서 당신이 뭔데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예. 우리 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하느냐. 당신이 헌법재판소냐.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예.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민심이라면 예.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민심이다.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께서도 많으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그러면서 막 다툼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반말과 막말이 오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너무 분했던 차에 예. 이제 닥쳐라는 표현을 해갖고 그날 좀 이슈가 됐었죠. 지금 그 정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 가방위에서 해당 네. 내란 공범, 내란 동조범 발언을 하셨던 의원께서 우리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식 사과하셨습니다. 사과했군요. 네. 노종경 의원이. 그렇군요. 이 지금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계엄 이후에는 네. 사실 시민 단체라고 하면서 네. 농민이라고 하면서 뭐 트랙터 시위도 하고 뭐 계속해서 바깥에서 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이 트랙터 시위 주요 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 이런 데 참여하거나 주도한 인물이라고 보이고 또 시위 당시에 대북 제재 해제라는 구호를 붙이고 사실상 이 종북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를 교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트랙터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단체들의 좌장이 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됐던 통진당의 예. 전 의원이었던 그렇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죠. 진보당이죠. 예, 그분하고 진보당 의원들 그리고 이 통진당의 어떻게 보면 주요 근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진보연대 출신의 네. 그 하원호 전농회장 예, 전농. 그리고 정영희 전연홍 부회장 그리고 양옥희 전연홍 회장 그리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갈취했던 그 윤미향 민주당 전 예. 의원도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근데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에 NL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원호 전농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도 주고받고 예. 공작금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영희 전연홍 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북 논란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사드 반대 시위도 완전히 주도했던 그런 그렇죠.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온 여기에 동원된 트랙터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맞아요. 북한에 이제 지원하겠다 대북 지원 품목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국민 세금으로 예.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파주로 보냈던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대기시켰던 네. 그 트랙터들인데 당시에 이게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라고 그렇죠. 이제 저 걸렸죠. 제재를 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취소됐던 네. 그런 트랙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트랙터들의 대북 제재 해제라는 그 문구가 네.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 위에다가 이제 좀 붙인 거죠. 다른 어떤 구호들을 이번에 네. 탄핵 시위 관련된 구호들을 붙였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들고 나왔는데 이 트랙터들이 거의 농사에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새거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대로 있던 거 창고에 있던 거 가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농민 사회를 대표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탄을 쓰고 있는 이 전농이라는 단체가 과연 농민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거의 농민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농민의 탈을 쓰고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 폭력 시위를 하면서 이제 트랙터 통제하고 있는 경찰차를 들어올리려고 하고 들어올렸죠. 예. 경찰들을 폭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폭력 시위로 번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지금 탄핵당해서 네. 대한민국 국정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에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 정권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예.
제가 김정은의 빙의해서 본다면 예. 절대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절호의 찬스다. 네, 절호의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던 이 간첩들이 예. 이 국정 혼란 이 상태를 틈타서 아주 수면 위로 나와 갖고 활약할 수도 있다. 예. 이것은 어떤 그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최근에 민노총 간부들이 네. 저 그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간첩죄로. 저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간첩죄로.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저 뭐랄까 100여 차례에 걸쳐서 지령을 주고받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예. 그 사건을 북한 정권이 이제 지령을 내렸는데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 때처럼 윤석열 정부 탄핵에 예. 활용해라 이런 지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국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과연 북한 정권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네요. 예,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이런 폭력적인 시위, 예. 농민의 탈을 쓴 정말 종북주의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이 트랙터 시위에 앞서서 그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농민헌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농민헌법들 내용을 보면은 정말 사회주의적이고 반국가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이제 군대와 경찰 국정원을 무력화해라. 예. 그리고 뭐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한다.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라. 뭐 그리고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한다. 그거 완전 그리고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춘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호들을 가지고 이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과연 정말 어떤 민생을 챙기고 농민을 위해서 이게 예. 농민을 위한 내용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명분이 없는 정말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폭력 시위였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점점 이 체제를 교란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국회에서 싸워주시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든든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근데 또 보면요. 네. 이 KBS와 관련해서 또 여쭙고 싶은 것이 네네. 이 KBS 지난번에 이 수신료 관련해서 네. 드디어 분리를 했는데 다시 네. 민주당이 법을 발의해가지고요. 네. 수신료를 전기세에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방송 장악을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KBS의 재정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인데 진 의도는 결국에는 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가지고 결국에는 KBS 언론 노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네. 그들을 내세워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 의도를 숨겨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네. 했는데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수신료는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응답을 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많은 국민께서 TV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유에서 네. 그리고 지금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해가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예. 과거에는 정말 우리 그러니까 방송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TV. 그렇죠. 핵심 그 미디어 매체가 TV였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뭐 SNS, 유튜브, 뭐 인터넷 기반 방송, 핸드폰으로만 네, 보잖아요. 넷플릭스, OTT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KBS가 재정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네. 경쟁력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논란에 네. 계속 그렇죠. 이게 휘둘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KBS가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은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그게 맞습니다. 본질입니다. KBS가 네. 살기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국민께서 분리징수를 원하셔서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작년에 이제 분리징수를 시행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시행을 한 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국정 혼란을 틈타 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다시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할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말 구태의연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2 요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이거는 정말 제2요구권을 네. 발동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와중에도 네.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드디어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거 굉장한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에서 그래도
그래도 정말 민생 법안 핵심적인 네. 민생 법안들 정말 중요한 법안들을 좀 그렇습니다. 통과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단톡법 폐지입니다. 단톡법. 예. 과거에 이제 단톡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뭐랄까 소위 그런 거죠. 이제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상한 규정을 뒀던 것이 이제 네. 단톡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요. 맞아요. 이동통신 시장이 고착화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우리 보통 예. 좀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좀 그 발품을 좀 팔면. 팔기를 좋아하시는 그 젊은 분들이 이제 좀 더 저렴하고 예. 더 좀 좋은 그렇죠. 서비스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나니까 어느 내가 좀 발품을 네. 팔고 좀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좀 하다 보면은 싼 데가 있죠. 싼 데가 있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제도였는데 이것이 단톡법 때문에 막혀가지고 아,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줄어들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톡법 폐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단톡법이 폐지돼 가지고 피해 보시는 국민들을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일부 단톡법에 있던 법조항들을 전기통신사법으로 이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존에 단톡법이 있을 때에 받던 어떤 할인 혜택들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옮겼는데 예. 여기에 민주당에서 또 악성 조항을 또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 휴대폰을 우리가 구매할 때 보조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도 있지만 예.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도 지급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가는 보조금이 만들어지는 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장려금 규모를 그 단말기 제조사가 제출하게 의무 조항을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정부가 요구하면은.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제출하다 보면 이 자료가 국회에 가는 순간 이 모든 내용이 오픈됩니다. 그러네요. 국회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개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예. 우리나라에는 장려금을 좀 많이 아, 풀고 있는데 네.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그렇죠. 해외의 이동통신사들도 우리도 그만큼 장려금을 줘라라고 요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 제조사가 어떤 그 경영 전략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네. 어떤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풀리는 장려금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이게- 막으려고 제가 싸웠는데 야. 결국에 다 완전히 막아버리진 못하고 네. 국회에 제출하는 거는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정부 부처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제가 막았거든요. 아, 근데 그나마 정부 다행이네요. 부처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못 막았습니다. 아. 이건 이제 기밀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가 뭐냐면은 네.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고의든 음. 실수든 이게 혹시라도 새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 제조사들이 삼성과 뭐 LG 등 대기업이라고 본다면 또 네. 민주당에서 대기업 잡기 그렇죠. 이렇게 대기업 길들이기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톡법 폐지라는 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해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앞으로가- 예. 많은 국민께서 가능한 한 좀 혜택을 많이 음.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삼성 같은 휴대폰 예. 단말기 제조사가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들도 위축되지 말고 좀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의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좀 네.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런 네. 국정 혼란 속에서도 진짜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여기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박충건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